1979년 10월 26일 저녁, 서울 종로구 궁정동의 한 건물 안에서 대한민국의 운명이 뒤집혔습니다. 그곳은 청와대가 아니었습니다. 중앙정보부가 운영하던 비밀 안가였죠. 공식 기록에는 남지 않는 만찬, 초대받지 않은 목격자들, 그리고 18년 충복이 권총을 꺼내든 순간, 당신은 이야기를 알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닙니다. 당신이 아는 것은 표면뿐입니다. 오늘 우리는 그날 밤 궁정동 안가의 문을 열고 권력의 가장 깊은 곳으로 들어갑니다. 거기서 우리가 발견할 것은 단순한 총성이 아닙니다. 18년간 쌓인 분노, 부마항쟁이 함성, 차지철의 오만, 그리고 박정희가 끝내 듣지 못한 경고의 목소리입니다. 그날 아침, 박정희는 충청남도 삽교천 방조제 준공식에 참석했습니다. 카메라 앞에서 그는 평소와 다름없이 침착했습니다. 준공 테이프를 자르고 악수를 나누고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측근들은 알고 있었습니다. 대통령의 미소 뒤편에 감춰진 긴장을요. 불과 며칠 전 부산과 마산에서 시민들이 거리로 쏟아져 나왔습니다. 유신체제를 규탄하는 함성이 밤하늘을 가득 채웠고 경찰과 시위대가 충돌했습니다. 청와대 경호실장 차지철은 강경 진압을 주장했습니다. 탱크를 동원해서라도 짓밟아야 합니다. 그의 목소리는 냉혹했습니다. 반면 중앙정보부장 김재규는 달랐습니다. 그는 대화를 통한 해결을 제안했습니다. 두 사람의 충돌은 이미 오래전부터 시작됐지만 부마항쟁은 그 균열을 돌이킬 수 없는 지점까지 벌려놓았습니다. 삽교천 준공식을 마친 박정희는 서울로 돌아왔습니다. 저녁 약속이 잡혀 있었습니다. 장소는 궁정동 안가. 이곳은 중앙정보부가 관리하는 비밀 접견 공간이었습니다. 공식 회의록에는 남지 않는 만찬, 언론에는 보도되지 않는 대화, 그리고 권력의 핵심만이 드나드는 은밀한 장소. 그날 저녁 초대받은 사람들은 이랬습니다. 박정희 대통령, 김재규 중앙정보부장, 차지철 청와대 경호실장, 김계원 청와대 비서실장, 그리고 2명의 민간인 여성, 가수 심수봉과 신재순. 표면적으로는 긴장을 풀기 위한 자리였습니다. 하지만 그 테이블 위에는 보이지 않는 또 다른 의제가 놓여 있었습니다. 부마항쟁을 어떻게 끝낼 것인가, 유신체제를 어떻게 지킬 것인가, 그리고 누가 위기의 책임을 질 것인가. 만찬이 시작됐습니다. 술잔이 오갔고 음악이 흘렀습니다. 심수봉은 노래를 불렀습니다. 그러나 분위기는 점점 무거워졌습니다. 차지철이 입을 열었습니다. 각하, 부마 사태는 강력하게 진압해야 합니다. 주저하면 안 됩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확신이 가득했습니다. 김재규는 반박했습니다. 경호실장, 그렇게 하면 더 큰 저항을 불러올 뿐입니다. 대화로 풀어야 합니다. 차지철은 비웃었습니다. 정보부장은 너무 약합니다. 그래서 나라가 이 지경이 된 겁니다. 김재규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박정희는 침묵했습니다. 그는 술잔을 들어 올렸지만 시선은 허공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 김재규는 깨달았습니다. 대통령은 이미 선택을 했다는 것을, 차지철의 편을 들기로 했다는 것을, 18년간 함께 걸어온 길이 여기서 끝난다는 것을. 김재규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화장실에 간다는 핑계였습니다. 그러나 그는 화장실로 가지 않았습니다. 그는 복도 끝의 작은 방으로 향했습니다. 거기에는 권총이 있었습니다. 그는 권총을 집어들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아니, 떨리지 않았습니다. 후대의 증언들은 엇갈립니다. 어떤 이는 그가 망설였다고 말하고 어떤 이는 그의 눈빛이 이미 결정되어 있었다고 말합니다. 확실한 것은 하나입니다. 그가 다시 만찬장으로 돌아왔을 때 그의 손에는 권총이 들려 있었다는 것, 그리고 그 권총이 대한민국의 역사를 영원히 바꿔놓았다는 것입니다. 김재규가 방으로 돌아왔을 때 차지철은 여전히 말하고 있었습니다. 각하,
이번 기회에 확실하게 정리해야 합니다. 주동자들을 모두 잡아들여야 합니다. 김재규는 그를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입을 열었습니다. 여러 증언에 따르면 그는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각하, 이따위 버러지 같은 자식을 데리고 정치를 하시니 나라가 이 모양입니다. 정확한 문구는 역사 속에서 여러 버전으로 전해집니다. 어떤 기록은 버러지라고 하고 어떤 기록은 다른 표현을 씁니다. 하지만 핵심은 같습니다. 김재규는 차지철을 정면으로 비난했고 그것은 곧 박정희에 대한 도전이었습니다. 차지철이 벌떡 일어났습니다. 이 자식이 지금, 그 순간 총성이 울렸습니다. 첫 번째 총알은 차지철의 손목을 관통했습니다. 두 번째 총알은 그의 복부에 박혔습니다. 차지철은 비틀거리며 쓰러졌습니다. 만찬장은 순식간에 아비규환이 됐습니다. 심수봉과 신재수는 비명을 질렀습니다. 김계원은 테이블 아래로 몸을 숨겼습니다. 박정희는 자리에서 일어나려 했습니다. 그러나 김재규는 이미 총구를 그에게 겨누고 있었습니다. 각하, 죄송합니다. 김재규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아니, 떨리지 않았습니다. 이것 역시 증언마다 다릅니다. 확실한 것은 그가 방아쇠를 당겼다는 것입니다. 총알은 박정희의 가슴을 관통했습니다. 대한민국 대통령은 그 자리에서 쓰러졌습니다. 18년간 이 나라를 지배한 남자가 자신이 가장 신뢰했던 부하의 총에 맞아 죽었습니다. 김재규는 권총을 내려놓았습니다. 그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궁정동 안가의 창문 너머로 서울의 야경이 보였습니다. 불빛들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그 불빛 아래 수백만 명의 사람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아직 아무것도 모르고 있었습니다. 몇 시간 후면 라디오와 텔레비전이 긴급 뉴스를 내보낼 것입니다. 박정희 대통령이 서거하셨습니다. 그러나 진실은 훨씬 더 복잡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암살이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18년간 쌓인 분노의 폭발이었고 유신체제의 붕괴였고 권력 내부의 균열이 마침내 표면으로 터져나온 순간이었습니다. 김재규는 후에 재판정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민주주의를 회복하기 위해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나 역사는 그의 말을 어떻게 평가할까요? 그는 영웅이었을까요? 아니면 배신자였을까요? 궁정동 안가의 그날 밤은 끝났지만 그 여파는 이제 막 시작됐습니다. 김재규는 체포됐습니다. 전두환이 이끄는 보안사령부가 수사를 장악했습니다. 최규하가 권한대행이 됐지만 실질적인 권력은 이미 군부로 넘어가고 있었습니다. 12월 12일 전두환은 군사반란을 일으켰습니다. 유신체제는 무너졌지만 그 자리를 민주주의가 아니라 또 다른 군사독재가 차지했습니다. 김재규가 쏜 총알은 박정희를 죽였지만 독재를 끝내지는 못했습니다. 오히려 그것은 더 긴 어둠의 시작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믿어야 할까요? 김재규는 정말로 민주주의를 위해 총을 쏜 것일까요? 아니면 그것은 차지철에 대한 개인적 분노였을까요? 혹은 권력투쟁에서 밀려난 자의 마지막 발악이었을까요? 진실은 아마도 이 모든 것의 복합일 것입니다. 김재규는 영웅도 아니고 악당도 아닙니다. 그는 한 시대의 모순이 응축된 인간이었습니다. 유신체제를 지키기 위해 온갖 더러운 일을 했던 남자가 결국 그 체제를 무너뜨리기 위해 총을 쏜 것입니다. 이것이 역사의 아이러니입니다. 2025년 2월 19일 서울고등법원은 김재규 사건에 대한 재심 개시를 결정했습니다. 45년이 지난 지금 역사는 다시 그날 밤으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재심은 무엇을 밝혀낼까요? 김재규의 동기는 무엇이었을까요? 그가 총을 쏘기 직전 박정희는 정말로 무슨 말을 했을까요? 차지철은 왜 그토록 오만했을까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질문, 만약 그날 밤 총성이 울리지 않았다면 대한민국의 역사는 어떻게 달라졌을까요? 궁정동 안가는 지금 어떻게 됐을까요?
그 건물은 여전히 서울 한복판에 서 있습니다. 그러나 그곳을 찾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역사의 현장은 종종 잊혀집니다. 사람들은 지나가면서도 그곳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모릅니다. 하지만 그날 밤의 총성은 여전히 울리고 있습니다. 그것은 권력의 오만에 대한 경고이고 독재의 종말에 대한 예고이며 역사가 결코 한 사람의 의지대로만 흘러가지 않는다는 증거입니다. 당신은 이 이야기를 어떻게 받아들이십니까? 김재규를 영웅으로 볼 것입니까? 아니면 배신자로 볼 것입니까? 그의 총성이 민주주의를 위한 것이었다고 믿습니까? 아니면 개인적 복수였다고 생각합니까? 역사는 단순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선과 악으로 나뉘지 않습니다. 그것은 수많은 동기와 우연과 필연이 뒤엉킨 복잡한 실타래입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그 실타래를 조심스럽게 풀어가며 진실에 조금씩 다가가는 것뿐입니다. 김재규는 1926년 평안남도에서 태어났습니다. 가난한 집안이었지만 그는 똑똑했습니다. 일본 육군 사관학교에 입학했고 해방 후에는 대한민국 육군에 들어갔습니다. 그곳에서 그는 박정희를 만났습니다. 두 사람은 같은 시대를 살아온 군인이었고 같은 꿈을 꾸는 동지였습니다. 1961년 5월 16일 박정희가 군사 쿠데타를 일으켰을 때 김재규는 그의 곁에 있었습니다. 그 후 18년 동안 김재규는 박정희의 가장 충실한 부하 중 한 명이었습니다. 그는 중앙정보부장이 됐고 박정희 정권의 핵심 권력자가 됐습니다. 그러나 충성에는 대가가 따릅니다. 김재규는 중앙정보부장으로서 수많은 더러운 일을 해야 했습니다. 반대파를 감시하고 체포하고 고문하는 일, 언론을 통제하고 선거를 조작하고 국민을 억압하는 일, 이 모든 것이 김재규의 손을 거쳐갔습니다. 그는 유신체제의 수호자였고 동시에 그 체제의 희생자이기도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자신이 하는 일의 의미를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바보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독재를 지키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그의 양심을 조금씩 갉아먹고 있었습니다. 1970년대 후반 유신체제는 점점 더 억압적이 됐습니다. 경제는 성장했지만 자유는 사라졌습니다. 사람들은 두려움 속에서 살았습니다. 말 한마디 잘못하면 중앙정보부에 끌려갈 수 있었습니다. 김재규는 이 모든 것의 중심에 있었습니다. 그는 박정희에게 보고했고 박정희는 그를 신뢰했습니다. 그러나 그 신뢰는 점점 무거워졌습니다. 김재규는 밤마다 악몽을 꿨습니다. 자신이 체포한 사람들의 얼굴이 꿈에 나타났습니다. 그들은 그를 비난했고 그는 변명할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차지철이 등장했습니다. 차지철은 1974년 청와대 경호실장이 됐습니다. 그는 박정희의 새로운 총애를 받는 인물이었습니다. 차지철은 강경했습니다. 그는 어떤 반대도 용납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김재규보다 더 냉혹했고 더 오만했습니다. 박정희는 점점 더 차지철에게 의존하기 시작했습니다. 김재규는 이것을 느꼈습니다. 자신이 밀려나고 있다는 것을, 18년간 함께 걸어온 길이 이제 끝나가고 있다는 것을. 두 사람의 갈등은 공공연한 비밀이었습니다. 청와대 내부에서 모두가 알고 있었습니다. 김재규는 대화를 통한 해결을 선호했고 차지철은 무력을 통한 진압을 선호했습니다. 김재규는 정보를 수집하고 분석하는 사람이었고 차지철은 명령을 내리고 실행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두 사람은 근본적으로 달랐습니다. 그리고 박정희는 점점 더 차지철의 편을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유신체제는 이제 대화가 아니라 무력으로만 유지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1979년 10월 부마 항쟁이 터졌습니다. 부산과 마산에서 시민들이 거리로 쏟아져 나왔습니다. 그들은 유신체제를 규탄했고 박정희의 퇴진을 요구했습니다. 이것은 유신체제에 대한 가장 큰 도전이었습니다. 청와대는 긴급회의를 열었습니다.
차지철은 즉각적인 무력 진압을 주장했습니다. 탱크를 동원해서라도 짓밟아야 합니다. 주저하면 전국으로 번질 것입니다. 그의 목소리는 확신에 차 있었습니다. 김재규는 반대했습니다. 그렇게 하면 더 큰 저항을 불러올 뿐입니다. 대화로 풀어야 합니다. 시민들의 요구를 들어야 합니다. 박정희는 침묵했습니다. 그는 두 사람의 말을 듣고 있었지만 이미 마음을 정한 것 같았습니다. 결국 그는 차지철의 의견을 따랐습니다. 계엄령이 선포됐고 군대가 투입됐습니다. 시위는 진압됐지만 분노는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것은 더 깊은 곳으로 스며들었습니다. 김재규는 이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끝이 아니라 시작이라는 것을, 유신체제는 이제 돌이킬 수 없는 지점을 넘어섰다는 것을. 그날 이후 김재규는 변했습니다. 그는 더 이상 예전의 충실한 부하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밤마다 궁정동 안가에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술을 마시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18년이라는 시간이 그의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그가 박정희를 위해 한 모든 일들이, 그가 희생시킨 모든 사람들이, 그리고 이제 그가 서 있는 이 자리가, 그는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괴물을 만드는데 일조했다는 것을, 그리고 이제 그 괴물이 나라 전체를 집어삼키려 하고 있다는 것을. 김재규는 선택의 기로에 섰습니다. 계속해서 박정희를 따를 것인가, 아니면 다른 길을 선택할 것인가. 그는 자신의 양심과 충성 사이에서 갈등했습니다. 양심은 그에게 말했습니다. 이것은 잘못됐다. 이것은 끝나야 한다. 그러나 충성은 그에게 말했습니다. 너는 18년간 그의 곁에 있었다. 지금 배신할 수는 없다. 두 목소리가 그의 머릿속에서 싸웠습니다. 그리고 부마항쟁은 그 싸움에 결정적인 무게를 실었습니다. 10월 26일 아침, 김재규는 일찍 일어났습니다. 그는 거울을 보았습니다. 거울 속의 남자는 피곤해 보였습니다. 눈 밑에 다크서클이 있었고 얼굴에는 주름이 깊게 패여 있었습니다. 그는 자신에게 물었습니다. 나는 누구인가? 나는 무엇을 위해 살아왔는가? 대답은 쉽게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는 옷을 입고 중앙정보부로 향했습니다. 그날도 수많은 보고서가 그의 책상 위에 쌓여 있었습니다. 부마항쟁이 여파, 반대파의 동향, 국제정세. 그는 기계적으로 보고서를 읽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마음은 이미 다른 곳에 가 있었습니다. 저녁이 됐습니다. 궁정동 안가에서 만찬이 있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김재규는 차를 타고 그곳으로 향했습니다. 차 안에서 그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서울의 거리는 평화로워 보였습니다. 사람들은 퇴근길에 서둘러 집으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몇 시간 후 무슨 일이 벌어질지 전혀 모르고 있었습니다. 김재규도 몰랐습니다. 아니, 어쩌면 알고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그의 무의식 깊은 곳에서는 이미 결정이 내려져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다만 그의 의식이 아직 그것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었을 뿐입니다. 궁정동 안가에 도착했을 때 다른 사람들은 이미 와 있었습니다. 박정희는 소파에 앉아 있었고 차지철은 그 옆에 서 있었습니다. 김계원은 테이블을 정리하고 있었고 심수봉과 신재수는 한쪽 구석에서 조용히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김재규는 인사를 했습니다. 각하, 늦어서 죄송합니다. 박정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니야, 괜찮아. 자, 앉게. 김재규는 자리에 앉았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이 시작됐습니다. 대한민국 역사상 가장 긴 밤이. 당신은 김재규를 이해할 수 있습니까? 18년간 한 사람을 섬기다가 결국 그 사람을 배신한 남자를, 충성과 양심 사이에서 갈등하다가 결국 총을 선택한 남자를. 그는 영웅이었을까요? 아니면 비겁자였을까요? 역사는 아직 판단을 내리지 못했습니다. 어쩌면 영원히 내리지 못할지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김재규는 단순한 인물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는 한 시대의 모순 그 자체였기 때문입니다. 궁정동 안가의 식탁은 호화로웠습니다. 최고급 요리가 차려져 있었고 값비싼 술이 준비돼 있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만찬이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권력의 과시였습니다. 박정희 정권은 국민들에게 검소함을 강요했지만 권력의 핵심은 이렇게 호화로운 자리에서 만났습니다. 이것이 유신체제의 이중성이었습니다. 공개적으로는 국가와 민족을 위한다고 말하면서 비공개적으로는 권력과 특권을 누렸습니다. 심수봉이 노래를 불렀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아름다웠지만 그 아름다움 뒤에는 긴장이 숨어 있었습니다. 그녀는 느낄 수 있었습니다. 이 자리의 분위기가 평범하지 않다는 것을. 박정희는 술을 마셨지만 그의 표정은 어두웠습니다. 차지철은 계속해서 말했습니다. 부마항쟁에 대해, 반대파에 대해, 강경 진압의 필요성에 대해. 그의 목소리는 점점 더 커졌고 점점 더 확신에 차 있었습니다. 김재규는 침묵했습니다. 그는 술잔을 들어 올렸지만 마시지 않았습니다. 그는 차지철을 바라봤습니다. 이 남자가 모든 것을 망치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이 남자의 오만함이, 이 남자의 무지함이, 이 남자의 잔인함이 나라를 파멸로 이끌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박정희는 이 남자의 말을 듣고 있었습니다. 18년간 자신의 말을 들어주던 박정희가 이제는 차지철의 말만 듣고 있었습니다. 차지철이 또 입을 열었습니다. 각하, 부마 사태는 빙산의 일각입니다. 전국적으로 불순 세력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번 기회에 확실하게 정리해야 합니다. 주동자들을 모두 잡아들이고 본보기를 보여야 합니다. 그래야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김재규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그는 술잔을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입을 열었습니다. 경호실장, 그렇게 하면 더 큰 저항을 불러올 뿐입니다. 국민들은 이미 한계에 도달했습니다. 더 이상 억압하면 폭발할 것입니다. 차지철은 비웃었습니다. 정보부장은 너무 약합니다. 그래서 나라가 이 지경이 된 겁니다. 강하게 나가야 합니다. 주저하면 안 됩니다. 김재규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경호실장, 당신은 현실을 모릅니다. 당신은 청와대 안에만 있어서 밖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모릅니다. 국민들의 분노가 얼마나 큰지 모릅니다. 차지철은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내가 현실을 모른다고요? 내가 각하를 10년 넘게 지켜왔습니다. 내가 누구보다 현실을 잘 압니다. 두 사람의 언쟁은 점점 격해졌습니다. 박정희는 여전히 침묵했습니다. 그는 두 사람의 싸움을 지켜보고 있었지만 말리지 않았습니다. 어쩌면 그는 이미 지쳐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18년간 이 나라를 이끌어온 남자가 이제는 더 이상 무엇을 해야 할지 모르고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유신체제는 그가 만든 것이었지만 이제 그 체제가 그를 집어삼키고 있었습니다. 김재규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화장실에 다녀오겠습니다. 그는 만찬장을 나섰습니다. 복도는 조용했습니다. 그는 천천히 걸었습니다. 그의 머릿속에는 수많은 생각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부마항쟁이 함성, 차지철의 오만한 얼굴, 박정희의 침묵, 그리고 18년간의 기억들. 그는 작은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거기에는 권총이 있었습니다. 그는 권총을 집어들었습니다. 차갑고 무거웠습니다. 김재규가 권총을 손에 쥔 채 복도에 서 있을 때 그의 뇌리를 스친 것은 단 하나의 기억이었습니다. 1961년 5월 16일 새벽 한강 다리를 건너던 그 순간 탱크 위에서 박정희가 그에게 말했습니다. 재규야, 우리는 이 나라를 구할 거야. 부패한 정치인들을 몰아내고 가난한 국민들에게 희망을 줄 거야. 그때 김재규는 믿었습니다. 진심으로 믿었습니다. 그들이 하는 일이 옳다고, 그들이 선택한 길이 나라를 위한 것이라고. 18년이 지난 지금
그 믿음은 어디로 갔을까요? 권총의 차가운 금속이 그의 손바닥에 땀을 배어나게 했습니다. 아니, 땀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18년간 쌓인 회한이었고 배신당한 이상이었으며 무너진 충성의 잔해였습니다. 복도 끝에서 웃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차지철의 목소리였습니다. 각하, 정보부장은 너무 소심합니다. 그래서 일이 제대로 안 되는 겁니다. 그 웃음소리는 김재규의 귀 속으로 파고들었습니다. 마치 송곳처럼 그는 눈을 감았습니다. 어둠 속에서 수많은 얼굴들이 떠올랐습니다. 그가 중앙정보부장으로서 체포 명령을 내렸던 사람들, 고문실에서 비명을 지르던 사람들, 재판도 없이 사라진 사람들, 그들의 가족들이 울부짖던 모습, 그 모든 것이 김재규의 손을 거쳐갔습니다. 그는 자신에게 말했습니다. 나라를 위해서였어. 질서를 지키기 위해서였어. 하지만 그 변명은 이제 더 이상 그를 위로하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그가 지킨 질서가 사실은 한 사람의 권력을 위한 억압이었다는 것을 이제는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김재규는 권총을 재킷 안주머니에 넣었습니다. 무거웠습니다. 단순히 물리적인 무게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결정의 무게였고 배신의 무게였으며 역사의 무게였습니다. 그는 거울을 보았습니다. 거울 속의 남자는 낯설었습니다. 53년을 살아온 남자, 전쟁을 겪었고 쿠데타에 가담했으며 권력의 정점에 올랐던 남자. 그러나 지금 그 남자의 눈빛에는 확신이 없었습니다. 오직 피로와 분노와 슬픔만이 있었습니다. 그는 자신에게 물었습니다. 나는 지금 무엇을 하려는 거지? 정말로 이것이 옳은 일인가? 대답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아니, 어쩌면 이미 나와 있었지만 그가 듣고 싶지 않았던 것일지도 모릅니다. 만찬장으로 돌아가는 복도는 끝없이 길게 느껴졌습니다. 발걸음 하나하나가 무거웠습니다. 김재규는 천천히 걸으면서 생각했습니다. 만약 지금 돌아선다면 어떻게 될까? 권총을 다시 제자리에 놓고 만찬장으로 돌아가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술잔을 들어 올린다면? 차지철의 오만한 말을 참고 박정희의 침묵을 견디며 다시 충실한 부하로 돌아간다면? 그렇게 하면 모든 것이 예전처럼 흘러갈 것입니다. 부마항쟁은 진압될 것이고 유신체제는 계속될 것이며 자신도 중앙정보부장으로 남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은 진정한 해결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단지 파국을 미루는 것일 뿐이었습니다. 김재규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 체제는 이미 끝났다는 것을, 다만 아직 무너지지 않았을 뿐이라는 것을. 문 앞에 섰을 때 김재규는 잠시 멈췄습니다. 문 너머에서 목소리들이 들려왔습니다. 차지철이 여전히 말하고 있었습니다. 각하, 이번 기회에 야당 인사들도 정리해야 합니다. 김영삼, 김대중, 이런 자들이 배후에서 선동하고 있습니다. 박정희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낮고 지친 목소리였습니다. 그래, 알았네. 자네 생각대로 하게. 그 순간 김재규는 깨달았습니다. 박정희는 이미 모든 것을 차지철에게 맡겼다는 것을, 자신은 더 이상 필요하지 않다는 것을, 18년간의 충성이, 18년간의 헌신이 이제는 아무 의미도 없다는 것을. 그는 문손잡이를 잡았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아니, 온몸이 떨렸습니다. 하지만 그는 문을 열었습니다. 만찬장 안으로 들어섰을 때 모든 시선이 그에게 쏠렸습니다. 박정희는 술잔을 들고 있었고 차지철은 소파에 기대어 있었으며 김계원은 테이블 옆에 서 있었습니다. 심수봉과 신재수는 구석에서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김재규는 자리로 돌아갔습니다. 그는 앉았습니다. 술잔을 집어들었습니다. 그리고 마셨습니다. 술은 쓰고 뜨거웠습니다. 목구멍을 타고 내려가면서 불처럼 타올랐습니다. 차지철이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정보부장, 화장실 다녀오는데 왜 그렇게 오래 걸렸습니까? 그의 목소리에는 조롱이 섞여 있었습니다.
김재규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차지철을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생각했습니다. 이 남자가 모든 것을 망쳤다고. 이 남자의 오만함이, 이 남자의 잔인함이, 이 남자의 무지함이 나라를 이 지경으로 만들었다고. 차지철은 계속 말했습니다. 각하, 부마 사태 이후 정보부의 대응이 너무 미온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사태가 이렇게 커진 겁니다. 정보부장이 제대로 일을 했다면 애초에 시위가 일어나지도 않았을 겁니다. 김재규의 주먹이 쥐어졌습니다. 손톱이 손바닥에 파고들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참았습니다. 차지철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각하께서 정보부를 너무 믿으신 겁니다. 정보부는 이미 무능해졌습니다. 이제는 경호실이 나서야 합니다. 제가 직접 전국의 불순 세력을 소탕하겠습니다. 박정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자네가 맞게. 내가 믿네. 그 순간 김재규의 마음속에서 무언가가 끊어졌습니다. 18년간 그를 붙들고 있던 마지막 끈이. 김재규는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모두가 그를 바라봤습니다. 그는 재킷 안주머니에 손을 넣었습니다. 차가운 금속이 손에 닿았습니다. 그는 권총을 꺼냈습니다. 천천히, 마치 꿈을 꾸는 것처럼. 차지철이 눈을 크게 떴습니다. 이 자식이 지금 뭐 하는 거야? 김재규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권총을 들어 올렸습니다. 총구가 차지철을 향했습니다. 박정희가 일어서려 했습니다. 재규야, 그거 내려놓게. 하지만 김재규는 듣지 않았습니다. 그의 귀 속에는 오직 한 가지 소리만 들렸습니다. 부마항쟁이 함성, 유신 철폐, 독재타도. 그 함성이 그의 손을 움직였습니다. 방아쇠를 당기게 했습니다. 총성이 울렸습니다. 첫 번째 총알은 차지철의 손목을 관통했습니다. 피가 튀었습니다. 차지철이 비명을 질렀습니다. 두 번째 총성. 총알은 차지철의 복부에 박혔습니다. 차지철은 비틀거리며 쓰러졌습니다. 만찬장은 순식간에 아비규환이 됐습니다. 심수봉이 비명을 질렀습니다. 신재수는 테이블 아래로 몸을 숨겼습니다. 김계원은 벽에 붙어 서서 떨고 있었습니다. 박정희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의 얼굴은 창백했습니다. 재규야, 대체 왜 이러는 거야? 김재규는 총구를 박정희에게 돌렸습니다. 그의 손은 더 이상 떨리지 않았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차분했습니다. 각하, 죄송합니다. 하지만 이것이 유일한 길입니다. 당신은 그 순간 김재규가 무엇을 느꼈을지 상상할 수 있습니까? 18년간 섬긴 사람을 향해 총구를 겨누는 순간을, 충성과 배신 사이의 경계가 무너지는 순간을, 한 사람의 죽음이 나라의 운명을 바꿀 수 있다고 믿는 순간을. 김재규는 그 순간 영웅이었을까요? 아니면 살인자였을까요? 역사는 아직 판단을 내리지 못했습니다. 어쩌면 영원히 내리지 못할지도 모릅니다. 총성이 울린 후 시간은 멈춘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김재규는 권총을 든 채 서 있었고 박정희는 그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의 시선이 공중에서 부딪혔습니다. 그 시선 속에는 18년의 역사가 담겨 있었습니다. 함께 쿠데타를 일으켰던 날, 함께 나라를 재건하겠다고 맹세했던 날, 함께 유신체제를 만들었던 날, 그 모든 날들이 지금 이 순간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박정희의 입술이 움직였습니다. 재규야. 그러나 그 말은 끝까지 이어지지 못했습니다. 김재규가 방아쇠를 당겼기 때문입니다. 총알은 박정희의 가슴을 관통했습니다. 대한민국 대통령은 뒤로 비틀거렸습니다. 그의 손이 가슴을 움켜쥐었습니다. 피가 손가락 사이로 흘러나왔습니다. 그는 소파에 쓰러졌습니다. 눈은 여전히 떠져 있었지만 초점은 흐려지고 있었습니다. 김재규는 권총을 내려놓지 않았습니다. 그는 다가갔습니다. 박정희를 내려다봤습니다.
18년간 자신이 섬긴 남자가 지금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박정희의 입술이 다시 움직였습니다. 무슨 말을 하려는 것 같았지만 소리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의 눈빛이 김재규를 향했습니다. 그 눈빛 속에는 배신감이 있었습니다. 분노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어쩌면 이해가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김계원이 비명을 질렀습니다. 각하, 각하. 그는 박정희에게 달려갔습니다. 하지만 김재규가 권총을 그에게 겨누자 멈춰섰습니다. 움직이지 마십시오. 움직이면 쏩니다. 김재규의 목소리는 냉정했습니다. 감정이 없었습니다. 마치 다른 사람의 목소리 같았습니다. 김계원은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심수봉과 신재수는 구석에서 울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이 모든 것을 목격했습니다. 권력의 정점에서 벌어진 살인을, 한 시대의 종말을. 그들은 평생 이 장면을 잊지 못할 것입니다. 밤마다 악몽으로 시달릴 것입니다. 차지철은 바닥에 쓰러져 신음하고 있었습니다. 피가 그의 몸 아래로 고여 있었습니다. 그는 김재규를 올려다봤습니다. 그의 눈빛에는 증오가 가득했습니다. 이 개자식, 너는... 말은 거기서 끊겼습니다. 차지철의 머리가 옆으로 떨어졌습니다. 그는 더 이상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청와대 경호실장, 박정희의 최측근, 유신체제의 수호자. 그가 지금 궁정동 안가의 바닥에서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김재규는 그를 내려다봤습니다. 어떤 감정도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연민도, 죄책감도, 만족감도 없었습니다. 오직 공허함만이 있었습니다. 김재규는 창문으로 다가갔습니다. 밖을 내다봤습니다. 서울의 야경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불빛들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저 불빛 아래 수백만 명의 사람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지금 이 순간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저녁을 먹고 텔레비전을 보고 아이들을 재우고 있었습니다. 평범한 일상을 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몇 시간 후 그들의 일상은 산산조각 날 것입니다. 라디오와 텔레비전이 긴급 뉴스를 내보낼 것입니다. 박정희 대통령이 서거하셨습니다. 그리고 나라 전체가 혼란에 빠질 것입니다. 김재규는 권총을 내려다봤습니다. 총구에서는 아직 연기가 피어오르고 있었습니다. 이 작은 금속 덩어리가 역사를 바꿨습니다. 18년간 지속된 유신체제를 무너뜨렸습니다. 하지만 그 대가는 무엇일까요? 김재규는 알고 있었습니다. 자신이 곧 체포될 것이라는 것을, 재판을 받을 것이라는 것을, 그리고 아마도 사형당할 것이라는 것을. 하지만 그는 후회하지 않았습니다. 아니, 후회할 시간이 없었습니다. 지금은 다음 단계를 생각해야 했습니다. 이 사건을 어떻게 마무리할 것인가? 누구에게 연락할 것인가? 어떻게 상황을 통제할 것인가? 그때 문이 열렸습니다. 경호원들이 뛰어 들어왔습니다. 그들은 총을 들고 있었습니다. 만찬장의 참상을 보고 얼어붙었습니다. 바닥에 쓰러진 박정희와 차지철, 피로 물든 카페트, 구석에서 떨고 있는 여성들, 그리고 창가에 서서 권총을 든 김재규. 경호원 중 한 명이 소리쳤습니다. 정보부장님, 총을 내려놓으십시오. 김재규는 천천히 돌아섰습니다. 그는 권총을 바닥에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두 손을 들어 올렸습니다. 나를 체포하시오. 나는 박정희 대통령을 사살했소. 경호원들이 그에게 달려들었습니다. 그들은 김재규를 바닥에 눕혔습니다. 수갑을 채웠습니다. 김재규는 저항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순순히 따랐습니다. 바닥에 누운 채로 그는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천장에는 화려한 샹들리에가 걸려 있었습니다. 그 샹들리에는 여전히 밝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마치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은 것처럼.
하지만 이 방 안에서는 모든 것이 바뀌었습니다. 한 시대가 끝났고 새로운 시대가 시작되려 하고 있었습니다. 그 새로운 시대가 어떤 모습일지 김재규는 알 수 없었습니다. 다만 한 가지는 확실했습니다. 그것은 자신이 만든 시대가 아니라는 것. 경호원들이 김재규를 끌고 나갔습니다. 복도를 지나면서 그는 뒤를 돌아봤습니다. 만찬장의 문이 열려 있었고 그 안에서 사람들이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의료진이 들어왔습니다.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박정희는 죽었습니다. 차지철도 죽었습니다. 궁정동 안가의 마지막 만찬은 이렇게 끝났습니다. 피와 총성과 비명으로 김재규는 차에 실렸습니다. 차가 출발했습니다. 창밖으로 서울의 거리가 지나갔습니다. 여전히 평화로워 보였습니다. 사람들은 아직 아무것도 모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곧 알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나라 전체가 충격에 빠질 것입니다. 김재규가 체포된 후 서울은 혼란에 빠졌습니다. 청와대는 긴급회의를 소집했습니다. 군부는 비상경계 태세에 들어갔습니다. 최규하 국무총리가 권한대행이 됐습니다. 하지만 실질적인 권력은 이미 다른 곳으로 넘어가고 있었습니다. 보안사령관 전두환이 수사를 장악했습니다. 그는 김재규를 신문했습니다. 그랬습니까? 누가 시켰습니까? 배우가 있습니까? 김재규는 대답했습니다. 아무도 시키지 않았습니다. 나 혼자 결정했습니다. 유신체제를 끝내기 위해서였습니다. 전두환은 믿지 않았습니다. 그는 더 깊이 파고들었습니다. 김재규의 측근들을 체포했습니다. 중앙정보부 요원들을 조사했습니다. 혹시 쿠데타 계획이 있었는지, 혹시 외국 세력이 개입했는지 조사했습니다. 하지만 아무것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김재규는 정말로 혼자 결정한 것처럼 보였습니다. 물론 그가 완전히 혼자였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그에게는 측근들이 있었고 그들 중 일부는 사건에 연루됐습니다. 하지만 거대한 음모나 조직적인 쿠데타는 없었습니다. 이것은 한 사람의 결단이었습니다. 18년간 쌓인 분노와 실망이 폭발한 순간이었습니다. 재판이 시작됐습니다. 김재규는 법정에 섰습니다. 그는 수갑을 차고 있었지만 고개는 꼿꼿이 들고 있었습니다. 검사가 물었습니다. 피고인은 왜 대통령을 살해했습니까? 김재규는 대답했습니다. 나는 유신독재를 끝내기 위해 그렇게 했습니다. 박정희 대통령은 더 이상 나라를 위한 지도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권력에 취해 국민을 억압했습니다. 부마항쟁은 그 증거였습니다. 나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나는 민주주의를 회복하기 위해 총을 쏘았습니다. 법정은 술렁였습니다. 방청객들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어떤 이들은 김재규를 영웅으로 봤습니다. 독재자를 제거한 용감한 남자로. 하지만 어떤 이들은 그를 배신자로 봤습니다. 18년간 섬긴 사람을 죽인 비겁한 남자로. 언론은 연일 이 사건을 보도했습니다. 하지만 언론은 자유롭지 못했습니다. 계엄령이 선포됐고 모든 보도는 검열을 받았습니다. 김재규를 영웅으로 묘사하는 것은 금지됐습니다. 그는 반역자로, 살인자로 그려져야 했습니다. 김재규의 변호인은 그를 변호하려 했습니다. 피고인은 나라를 위해 행동했습니다. 그는 유신체제가 국민을 억압하고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는 더 이상 그 체제를 지킬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극단적인 선택을 했습니다. 이것은 살인이 아니라 혁명입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판사는 말했습니다. 피고인의 행위는 어떤 명분으로도 정당화될 수 없습니다. 그는 대통령을 살해했습니다. 이것은 명백한 반역이며 살인입니다. 법정은 피고인에게 사형을 선고합니다. 김재규는 판결을 듣고도 표정이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이미 예상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마지막 진술을 했습니다. 나는 후회하지 않습니다. 나는 나라를 위해 최선을 다했습니다. 역사가 나를 판단할 것입니다. 나는 독재자를 제거했습니다. 그것이 옳은 일이었는지 그른 일이었는지는 시간이 말해줄 것입니다. 나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나는 내 신념을 위해 살았고 내 신념을 위해 죽을 것입니다. 법정은 조용했습니다. 아무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김재규는 법정을 나갔습니다. 그의 뒷모습은 쓸쓸했습니다. 1980년 5월 24일 김재규는 사형당했습니다. 교수형이었습니다. 그는 마지막 순간까지 침착했다고 합니다. 그는 유언을 남겼습니다. 나는 민주주의를 위해 싸웠습니다. 내 죽음이 헛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는 죽었습니다. 54년의 생애를 마감했습니다. 그의 시신은 가족에게 인도됐고 조용히 묻혔습니다. 언론은 그의 죽음을 크게 보도하지 않았습니다. 정부는 이 사건을 빨리 잊히기를 원했습니다. 하지만 역사는 김재규를 잊지 않았습니다. 세월이 흐르면서 그에 대한 평가는 조금씩 바뀌었습니다. 민주화 이후 사람들은 김재규를 다시 보기 시작했습니다. 어떤 이들은 그를 민주화의 선구자로 봤습니다. 유신 독재를 끝낸 영웅으로. 하지만 어떤 이들은 여전히 그를 배신자로 봤습니다. 18년간 독재를 도왔던 남자가 갑자기 민주주의를 말하는 것은 위선이라고. 이 논쟁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청와대 경호원들은 조용히 속삭였습니다. 대통령의 걸음걸이가 예전 같지 않다고. 1970년대 초반만 해도 그는 계단을 성큼성큼 올라갔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난간을 잡았습니다. 한 계단 한 계단 조심스럽게. 무릎이 좋지 않았습니다. 허리도 자주 아팠습니다. 공식 석상에서는 꼿꼿이 서 있었지만 집무실로 돌아오면 소파에 깊이 몸을 묻었습니다. 비서들이 서류를 가져오면 그는 안경을 썼습니다. 예전에는 필요 없었던 안경을. 글자가 흐릿하게 보였습니다. 눈도 늙고 있었습니다. 18년간 이 나라를 지배한 남자가 이제는 자신의 몸도 제대로 지배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밤이 가장 힘들었습니다. 박정희는 불면증에 시달렸습니다. 침대에 누워도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눈을 감으면 온갖 생각들이 머릿속을 휘저었습니다. 부마항쟁이 함성, 야당의 비난, 국제사회의 압박, 경제위기의 징조. 그는 베개를 뒤척였습니다. 시계를 봤습니다. 새벽 2시, 3시, 4시 잠은 오지 않았습니다. 결국 그는 일어나 집무실로 갔습니다. 혼자 앉아 서류를 들여다봤습니다. 하지만 집중이 되지 않았습니다. 글자들이 춤을 췄습니다. 그는 위스키를 따랐습니다. 한 잔, 두 잔, 술이 목구멍을 타고 내려갔지만 마음은 편해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무거워졌습니다. 이것이 권력의 무게였습니다. 18년간 그가 짊어진 무게가 이제 그를 짓누르고 있었습니다. 1979년 여름, 박정희는 건강검진을 받았습니다. 결과는 좋지 않았습니다. 혈압이 높았고 콜레스테롤 수치가 위험 수준이었으며 간 기능도 저하되어 있었습니다. 의사는 경고했습니다. 각하, 이대로 가시면 심각한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식단을 조절하시고 운동을 하시고 스트레스를 줄이셔야 합니다. 박정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아무것도 바꾸지 않았습니다. 식단은 여전히 기름지고 짰으며 운동할 시간은 없었고 스트레스는 날로 증가했습니다. 부마항쟁이 터진 후 그의 상태는 더욱 악화됐습니다. 얼굴은 창백해졌고 눈 밑의 다크서클은 더 짙어졌으며 손은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측근들은 걱정했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감히 말하지 못했습니다. 대통령에게 당신은 늙었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모두가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박정희는 계속해서 자신을 혹사했습니다. 매일 아침 일찍 일어나 직무를 시작했고 밤늦게까지 회의를 했으며 주말에도 쉬지 않았습니다. 그는 자신이 멈추면 모든 것이 무너질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유신체제는 그 없이는 존재할 수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멈출 수 없었습니다. 설령 몸이 비명을 지르고 있어도 10월 26일 아침 박정희는 평소보다 더 피곤해 보였습니다. 면도를 하면서 거울 속 자신을 봤습니다. 낯선 얼굴이었습니다. 이 남자가 정말 나인가? 한때 이 나라를 구하겠다고 맹세했던 젊은 군인이 이렇게 늙어버렸는가? 그는 거울에서 눈을 돌렸습니다. 옷을 입었습니다. 공식 일정이 있었습니다. 삽교천 방조제 준공식. 그는 차에 올랐습니다. 창밖을 바라보면서 생각했습니다. 얼마나 더 이렇게 살아야 하는가? 언제까지 이 무게를 짊어져야 하는가? 대답은 없었습니다. 오직 침묵만이 있었습니다. 당신은 권력이 한 인간을 어떻게 변화시키는지 상상할 수 있습니까? 18년간 절대 권력을 쥔 남자가 어떻게 늙어가는지를, 그의 몸이 어떻게 경고를 보내는지를, 하지만 그가 그 경고를 무시할 수밖에 없는 이유를. 박정희는 권력의 정점에 있었지만 동시에 권력의 포로이기도 했습니다. 그는 내려올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내려오는 순간 그를 기다리는 것은 추락뿐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는 끝까지 버텼습니다. 자신의 몸이 무너지는 것을 느끼면서도. 중앙정보부 본부 지하 3층 아카이브 보관실. 1979년 10월 27일 새벽, 이곳에서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보안 등급 1급 비밀 문서함 여러 개가 열렸습니다. 누군가 급하게 서류를 꺼냈습니다. 두꺼운 파일들이 책상 위에 쌓였습니다. 그리고 그중 일부가 선택됐습니다. 정확히 어떤 기준으로 선택됐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선택된 서류들은 곧바로 소각로로 향했습니다. 불길이 종이를 집어삼켰습니다. 잉크가 타면서 검은 연기가 피어올랐습니다. 몇 시간 후 그 서류들은 재가 됐습니다. 영원히 사라졌습니다. 무엇이 그 서류들에 적혀 있었을까요? 공식 기록에는 남아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후대의 조사관들은 추정할 수 있었습니다. 박정희의 의료 기록 중 일부가 사라졌습니다. 1970년대 중반부터 그가 받은 치료 내역, 처방된 약물 목록, 주치의의 소견서, 이 모든 것이 불완전하게 남아 있습니다. 중간중간 페이지가 빠져 있습니다. 왜 빠졌을까요? 무엇을 숨기려 했을까요? 어떤 연구자들은 말합니다. 박정희가 심각한 질병을 앓고 있었고 그것이 그의 판단력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있다고. 하지만 증거는 없습니다. 증거는 재가 됐기 때문입니다. 또 다른 서류들도 사라졌습니다. 부마항쟁 관련 정보부 내부 보고서 중 일부, 김재규가 작성한 의견서들, 차지철과의 갈등을 기록한 문서들, 이것들도 완전하지 않습니다. 핵심적인 부분들이 빠져 있습니다. 마치 누군가 의도적으로 역사를 편집한 것처럼, 진실의 일부를 지워버린 것처럼. 왜 그랬을까요? 누가 명령했을까요? 이 질문들에 대한 답은 아마도 영원히 밝혀지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명령을 내린 사람들도 실행한 사람들도 대부분 이미 세상을 떠났기 때문입니다. 1980년대 초반 전두환 정권 시절 또 한 번의 대규모 문서 정리가 있었습니다. 공식적으로는 아카이브 현대화 작업이라고 불렸습니다. 오래된 문서를 디지털화하고 불필요한 것은 폐기한다는 명목이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민감한 문서들을 제거하는 작업이었습니다. 12월 12일 군사반란 관련 문서, 광주 5월 관련 문서, 그리고 10월 26일 사건 관련 문서. 이것들이 정리됐습니다. 얼마나 많은 진실이 그때 사라졌는지 아무도 모릅니다.
2000년대 들어 민주화가 진행되면서 과거사 진상규명 작업이 시작됐습니다. 조사관들이 아카이브를 뒤졌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발견한 것은 불완전한 기록들 뿐이었습니다. 퍼즐의 조각들은 있었지만 핵심 조각들은 빠져 있었습니다. 한 조사관은 좌절하며 말했습니다. 우리는 진실의 그림자만 볼 수 있습니다. 진실 그 자체는 이미 사라졌습니다. 그는 옳았습니다. 역사는 승자가 쓴다고 하지만 더 정확히 말하면 역사는 문서를 통제하는 자가 쓰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믿어야 할까요? 남아있는 기록들만으로 진실에 도달할 수 있을까요? 아니면 우리는 영원히 불완전한 이야기만 들을 수밖에 없을까요? 이것은 단순히 10월 26일 사건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것은 한국 현대사 전체의 문제입니다. 얼마나 많은 진실이 의도적으로 지워졌을까요? 얼마나 많은 목소리가 침묵당했을까요? 우리가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 역사가 사실은 누군가 편집한 버전일 가능성은 없을까요? 중앙정보부 아카이브 보관실은 지금도 존재합니다. 하지만 그곳에 가도 당신은 완전한 진실을 찾을 수 없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가장 중요한 문서들은 이미 사라졌기 때문입니다. 재가 됐거나 찢겨졌거나 어딘가 깊이 숨겨졌기 때문입니다. 역사학자들은 남은 조각들을 모아 퍼즐을 맞추려 노력합니다. 하지만 그들이 만드는 그림은 항상 불완전합니다. 빈 공간이 있습니다. 그 빈 공간에 무엇이 있었는지 우리는 추측만 할 수 있을 뿐입니다. 박정희의 의료 기록에서 사라진 페이지들은 무엇을 말하고 있었을까요? 어쩌면 그는 심각한 질병을 앓고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어쩌면 그의 정신 상태가 불안정했을지도 모릅니다. 어쩌면 그는 이미 오래전부터 죽음을 예감하고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이것들은 모두 추측일 뿐입니다. 증거는 없습니다. 김재규의 보고서에서 사라진 부분들은 무엇을 담고 있었을까요? 어쩌면 그는 이미 오래전부터 박정희에 대한 회의를 품고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어쩌면 그는 쿠데타를 계획하고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어쩌면 그는 외부 세력과 접촉하고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이것들도 추측일 뿐입니다. 진실은 어디에 있을까요? 제 속에 있을까요? 아니면 누군가의 기억 속에 있을까요? 혹은 영원히 어둠 속에 묻혀 있을까요?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남은 조각들을 조심스럽게 모으고 빈 공간을 상상으로 채우며 불완전한 진실이라도 기록하는 것뿐입니다. 왜냐하면 불완전한 진실이라도 완전한 거짓보다는 낫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사라진 페이지들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것들이 정말로 중요한 비밀을 담고 있었다고 믿습니까? 아니면 단순히 일상적인 기록들이었을 뿐이라고 생각합니까? 만약 그 페이지들이 지금 당신 앞에 나타난다면 당신은 무엇을 발견하게 될까요? 박정희의 숨겨진 질병? 김재규의 진짜 동기? 차지철의 음모? 아니면 우리가 상상조차 하지 못한 무언가? 역사는 때때로 우리에게 질문만 남기고 답은 가져가 버립니다. 사라진 페이지들이 바로 그런 질문입니다. 10월 26일 밤 박정희가 쓰러진 순간 한 남자가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이름은 전두환. 당시 보안사령관. 그는 그날 밤 청와대에 없었습니다. 궁정동 안가에도 없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집무실에 있었습니다.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각하께서 피격당하셨습니다. 전두환은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알았다. 즉시 보안사를 비상 동원하라. 그는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리고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이것은 위기였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기회이기도 했습니다. 전두환은 빠르게 움직였습니다. 보안사 요원들을 동원해 현장을 장악했습니다. 김재규를 체포했습니다. 증거를 수집했습니다. 목격자들을 신문했습니다. 모든 것이 그의 통제 아래 들어갔습니다.
청와대는 혼란에 빠져 있었습니다. 최규하 국무총리는 권한대행이 됐지만 실질적인 권력은 없었습니다. 군부는 분열되어 있었습니다. 누가 다음 권력자가 될 것인가? 모두가 서로를 의심했습니다. 이 혼란 속에서 전두환은 조용히 자신의 위치를 강화했습니다. 수사권을 장악한 것이 핵심이었습니다. 전두환은 10월 26일 사건의 수사를 전담했습니다. 그는 김재규를 신문하면서 동시에 다른 것들도 조사했습니다. 군 내부의 권력구도, 각 파벌의 동향, 잠재적 경쟁자들의 약점. 그는 정보를 모았습니다. 그리고 그 정보를 무기로 사용했습니다. 누구는 승진시키고 누구는 좌천시켰습니다. 누구는 포섭하고 누구는 제거했습니다. 모든 것이 계산된 움직임이었습니다. 12월 12일 전두환은 마침내 결정적인 행동을 취했습니다. 군사반란. 그는 정승화 육군 참모총장을 체포했습니다. 명분은 10월 26일 사건 연루 혐의였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권력 장악이 목적이었습니다. 일부 부대가 저항했습니다. 총격전이 벌어졌습니다. 하지만 전두환의 세력이 압도적이었습니다. 반나절 만에 모든 것이 끝났습니다. 전두환은 군부를 완전히 장악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곧 국가 전체를 장악하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최규하 대통령은 명목상의 지도자였습니다. 실권은 전두환에게 있었습니다. 1980년 5월 광주에서 민주화 시위가 일어났습니다. 시민들은 군부 독재에 반대했습니다. 전두환은 군대를 투입했습니다. 유혈 진압이 이어졌습니다. 수백 명이 죽었습니다. 이것은 10월 26일 이후 가장 비극적인 사건이었습니다. 김재규가 총을 쏜 이유 중 하나가 유혈 진압을 막기 위해서였다면 그의 행동은 완전히 실패한 것이었습니다. 오히려 더 큰 유혈 사태를 불러왔기 때문입니다. 1980년 9월 전두환은 공식적으로 대통령이 됐습니다. 선거는 형식적이었습니다. 결과는 이미 정해져 있었습니다. 그는 청와대에 입성했습니다. 박정희가 앉았던 그 자리에 앉았습니다. 그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서울의 전경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그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자신이 승리했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10월 26일의 혼란을 기회로 바꿨습니다. 박정희의 죽음 위에 자신의 권력을 세웠습니다. 그렇다면 전두환은 10월 26일 사건과 관련이 있었을까요? 그가 김재규를 사주했을까요? 아니면 최소한 사전에 알고 있었을까요? 공식 기록은 아니라고 말합니다. 전두환은 사건과 무관했고 단지 사후에 수습했을 뿐이라고. 하지만 의혹은 계속됩니다. 너무나 완벽하게 준비된 것처럼 보였기 때문입니다. 사건 직후의 그의 대응은 마치 미리 계획된 것 같았습니다. 물론 이것은 추측일 뿐입니다. 증거는 없습니다. 그리고 증거가 있었다 해도 아마 사라진 페이지들 속에 있을 것입니다. 전두환의 집권은 7년간 지속됐습니다. 그는 박정희와 비슷한 방식으로 나라를 통치했습니다. 언론을 통제하고 반대파를 탄압하고 권력을 집중시켰습니다. 유신체제는 끝났지만 독재는 계속됐습니다. 김재규가 막으려 했던 것이 다른 형태로 부활한 것입니다. 이것이 역사의 아이러니였습니다. 한 독재자를 제거했지만 그 자리를 또 다른 독재자가 차지했습니다. 1987년 6월 항쟁이 일어났습니다. 시민들이 다시 거리로 나왔습니다. 이번에는 전두환이 물러나야 했습니다. 직선제 개헌이 이뤄졌습니다. 민주화가 시작됐습니다. 하지만 전두환은 처벌받지 않았습니다. 그는 백담사로 은퇴했습니다. 형식적인 사과를 했지만 진정한 책임을 지지는 않았습니다. 후에 재판을 받고 유죄 판결을 받았지만 곧 사면됐습니다. 그는 2021년까지 살았습니다.
90세의 나이로 자연사했습니다. 편안한 죽음이었습니다. 당신은 이것을 정의라고 생각하십니까? 10월 26일의 혼란을 이용해 권력을 잡은 남자가, 광주에서 수백 명을 죽인 남자가, 7년간 독재를 한 남자가 결국 편안하게 죽었습니다. 반면 김재규는 사형당했습니다. 박정희는 총에 맞아 죽었습니다. 차지철도 죽었습니다. 부마항쟁이 시위자들도 죽었습니다. 광주의 시민들도 죽었습니다. 하지만 전두환은 살았습니다. 그리고 편안하게 죽었습니다. 이것이 역사의 정의입니까? 10월 26일 사건의 진짜 승자는 누구였을까요? 김재규는 아니었습니다. 그는 사형당했습니다. 박정희도 아니었습니다. 그는 죽었습니다. 민주주의도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10년 가까이 더 기다려야 했습니다. 진짜 승자는 전두환이었습니다. 그는 혼란을 기회로 바꿨습니다. 다른 사람들의 죽음 위에 자신의 권력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결국 편안한 노년을 보냈습니다. 이것이 냉혹한 현실입니다. 하지만 역사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전두환은 죽었지만 그에 대한 평가는 계속됩니다. 그의 죄는 기록됐습니다. 그의 이름은 독재자로 남았습니다. 후세는 그를 기억할 것입니다. 부정적으로. 이것이 그가 치러야 할 대가입니다. 권력은 얻었지만 명예는 잃었습니다. 편안한 죽음을 맞았지만 역사의 심판은 피할 수 없었습니다. 당신은 누가 진짜 승자라고 생각하십니까? 권력을 얻은 자입니까? 아니면 명예를 지킨 자입니까? 오래 산 자입니까? 아니면 올바르게 산 자입니까? 10월 26일 사건은 우리에게 이 질문을 던집니다. 그리고 각자가 스스로 답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역사는 단순한 승패로 나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훨씬 더 복잡하고 훨씬 더 깊은 의미를 담고 있기 때문입니다. 궁정동 안가의 주방에서는 저녁 6시부터 분주한 움직임이 시작됐습니다. 요리사들이 최고급 식재료를 다듬었습니다. 한우, 전복, 대게, 청와대 만찬에 준하는 수준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상한 점이 있었습니다. 평소보다 술이 많이 준비됐습니다. 위스키 3병, 브랜디 2병, 그리고 소주까지. 누군가 특별히 주문한 것이었습니다. 주방장은 고개를 갸우뚱했지만 묻지 않았습니다. 궁정동 안가에서는 질문하지 않는 것이 생존의 법칙이었습니다. 심수봉은 오후 5시에 전화를 받았습니다. 오늘 저녁 궁정동에서 노래를 불러주셔야 합니다. 갑작스러운 요청이었습니다. 그녀는 다른 일정이 있었지만 취소했습니다. 중앙정보부의 요청을 거절할 수 있는 가수는 없었습니다. 차를 타고 가면서 그녀는 불안했습니다. 이유를 알 수 없는 불안이었습니다. 마치 무언가 잘못될 것 같은 예감. 하지만 그녀는 그 예감을 무시했습니다. 차는 궁정동으로 향했습니다. 저녁 해가 서울 하늘을 붉게 물들이고 있었습니다. 김재규는 오후 4시에 중앙정보부를 나섰습니다. 평소보다 2시간 일찍이었습니다. 비서가 물었습니다. 부장님, 어디 가십니까? 김재규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차에 올랐습니다. 운전기사에게 말했습니다. 집으로. 하지만 집에 도착해서도 그는 차에서 내리지 않았습니다. 그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자신의 집, 30년을 산 집, 아내와 아이들이 있는 집, 그는 그들을 마지막으로 보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들어가면 나올 수 없을 것 같았기 때문입니다. 그는 운전기사에게 말했습니다. 궁정동으로 가자. 박정희는 삽교천에서 돌아오는 차 안에서 말이 없었습니다. 수행비서가 보고를 했지만 그는 듣지 않았습니다. 그의 시선은 창밖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들판이 지나갔습니다. 마을이 지나갔습니다. 사람들이 지나갔습니다. 그는 무슨 생각을 하고 있었을까요? 부마항쟁.
차지철과 김재규의 갈등? 아니면 자신의 건강?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그는 아무 말도 남기지 않았습니다. 차는 서울로 향했습니다.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박정희의 마지막 해가. 저녁 7시 궁정동 안가에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차지철이 먼저 도착했습니다. 그는 평소처럼 자신만만해 보였습니다. 양복은 말끔했고 머리는 단정했으며 걸음걸이는 당당했습니다. 그는 자신이 몇 시간 후 죽을 것이라는 것을 전혀 몰랐습니다. 김계원이 도착했습니다. 그는 피곤해 보였습니다. 부마항쟁 이후 청와대는 불야성이었습니다. 그는 제대로 잠을 자지 못했습니다. 심수봉과 신재순이 도착했습니다. 두 여성은 조용히 구석에 앉았습니다. 그들의 역할은 분위기를 부드럽게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김재규가 마지막으로 도착했습니다. 그는 문을 열고 들어섰습니다. 모두가 그를 바라봤습니다. 차지철이 비꼬듯 말했습니다. 정보부장님, 오늘은 일찍 오셨네요. 평소에는 항상 늦으시던데. 김재규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자리에 앉았습니다. 박정희는 아직 도착하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은 기다렸습니다. 어색한 침묵이 흘렀습니다. 차지철은 계속 말했습니다. 부마항쟁에 대해, 강경 진압의 필요성에 대해. 김재규는 듣고 있었지만 듣지 않았습니다. 그의 마음은 이미 다른 곳에 가 있었습니다. 7시 30분, 박정희가 도착했습니다. 모두가 일어섰습니다. 각하, 안녕하십니까? 박정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는 소파에 앉았습니다. 피곤해 보였습니다. 얼굴은 창백했고 눈빛은 흐렸습니다. 그는 술잔을 요청했습니다. 위스키가 따라졌습니다. 그는 단숨에 마셨습니다. 그리고 다시 채웠습니다. 차지철이 말했습니다. 각하, 오늘 삽교천 행사는 성공적이었습니다. 국민들이 각하를 열렬히 환영했습니다. 박정희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술잔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만찬이 시작됐습니다. 음식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제대로 먹지 않았습니다. 분위기가 이상했습니다. 평소의 궁정동 만찬과 달랐습니다. 긴장감이 감돌았습니다. 마치 폭풍 전야 같았습니다. 심수봉이 노래를 불렀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아름다웠지만 그 아름다움이 오히려 분위기를 더 음울하게 만들었습니다. 슬픈 노래였습니다. 이별의 노래였습니다. 마치 누군가의 장례식 같았습니다. 차지철은 계속 말했습니다. 그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각하, 부마 사태는 야당의 선동 때문입니다. 김영삼, 김대중, 이런 자들을 그냥 두면 안 됩니다. 이번 기회에 확실하게 정리해야 합니다. 김재규가 끼어들었습니다. 경호실장, 그렇게 하면 국민들의 반발만 더 커질 것입니다. 차지철이 비웃었습니다. 정보부장은 항상 그렇게 말씀하시죠. 그래서 일이 이 지경이 된 겁니다. 각하께서 정보부를 너무 믿으신 겁니다. 김재규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그는 술잔을 들어 올렸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그는 술을 마셨습니다. 그리고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화장실에 다녀오겠습니다. 그는 만찬장을 나갔습니다. 복도는 조용했습니다. 그는 천천히 걸었습니다. 작은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거기에는 권총이 있었습니다. 그는 권총을 집어들었습니다. 무거웠습니다. 그는 권총을 재킷 안주머니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거울을 봤습니다. 거울 속의 남자는 낯설었습니다. 이 남자가 정말 나인가? 18년간 박정희를 섬긴 남자가 지금 그를 죽이려 하고 있는가? 김재규는 만찬장으로 돌아갔습니다. 그가 들어섰을 때 차지철은 여전히 말하고 있었습니다. 각하, 정보부는 무능합니다.
이제는 경호실이 나서야 합니다. 김재규는 자리에 앉았습니다. 그는 차지철을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입을 열었습니다. 경호실장, 당신은 이 나라를 망치고 있습니다. 차지철이 벌떡 일어났습니다. 뭐라고? 김재규도 일어섰습니다. 각하, 이런 사람을 곁에 두시면 안 됩니다. 이 사람이 나라를 파멸로 이끌고 있습니다. 박정희가 손을 들었습니다. 그만들 하게. 하지만 두 사람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차지철이 소리쳤습니다. 정보부장, 당신이 무능해서 부마 사태가 일어난 겁니다. 김재규가 대답했습니다. 당신의 강경책이 국민들을 거리로 내몬 겁니다. 두 사람의 목소리는 점점 커졌습니다. 만찬장은 긴장으로 가득 찼습니다. 심수봉과 신재수는 숨을 죽였습니다. 김계원은 어찌할 바를 몰랐습니다. 그때 김재규가 재킷 안주머니에 손을 넣었습니다. 차가운 금속이 손에 닿았습니다. 그는 권총을 꺼냈습니다. 천천히 모두가 얼어붙었습니다. 차지철의 눈이 커졌습니다. 이 자식이 지금 뭐 하는 거야? 김재규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총구를 차지철에게 겨눴습니다. 박정희가 일어서려 했습니다. 재규야, 그거 내려놓게. 하지만 김재규의 손가락은 이미 방아쇠에 걸려 있었습니다. 당신은 그 순간 김재규가 무엇을 생각했을지 상상할 수 있습니까? 18년간의 충성이 무너지는 순간을, 한 사람의 죽음이 역사를 바꿀 수 있다고 믿는 순간을, 돌이킬 수 없는 선을 넘는 순간을, 그 순간 궁정동 안가의 시간은 멈춘 것 같았습니다. 모든 것이 느리게 움직였습니다. 그리고 총성이 울렸습니다. 대한민국의 운명을 바꾼 총성이. 중앙정보부 무기고에는 엄격한 출입 기록이 있었습니다. 누가, 언제, 무엇을, 왜 가져갔는지 모두 기록됐습니다. 1979년 10월 25일, 하루 전날, 김재규의 측근 박선호 차장이 무기고를 방문했습니다. 그는 권총 2자루를 가져갔습니다. 명목은 경호 강화였습니다. 부마항쟁 이후 정보부장의 신변 보호를 위해서라고. 무기고 담당자는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서류에 서명했습니다. 권총은 박선호의 손에 들려졌습니다. 그리고 그중 한 자루가 다음날 궁정동 안가로 갔습니다. 박선호는 10월 26일 오후 궁정동 안가를 미리 방문했습니다. 공식적으로는 보안점검이었습니다. 그는 건물을 둘러봤습니다. 복도를 걸었습니다. 작은 방들을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한 방에 권총을 숨겼습니다. 서랍 안에. 아무도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그는 점검을 마치고 떠났습니다. 저녁에 김재규가 그 방에 들어갔을 때 권총은 거기 있었습니다. 마치 우연처럼. 하지만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모든 것이 계획됐습니다. 그렇다면 김재규는 언제부터 계획했을까요? 공식 재판 기록에 따르면 그는 10월 26일 당일에 충동적으로 결정했다고 합니다. 차지철과의 언쟁이 폭발점이었다고. 하지만 박선호의 행동은 다른 이야기를 합니다. 최소한 하루 전부터 준비가 있었다는 것을. 어쩌면 더 오래전부터였을지도 모릅니다. 부마 항쟁이 시작됐을 때부터, 아니면 더 이전, 유신체제가 점점 더 억압적이 됐을 때부터. 김재규의 측근들 중 몇 명은 사건에 연루됐습니다. 박선호 외에도 중앙정보부 의전과장 박흥주, 그리고 몇몇 경호원들. 그들은 모두 체포됐습니다. 신문을 받았습니다. 고문을 당했습니다. 그들의 진술은 일관되지 않았습니다. 어떤 이는 김재규가 혼자 결정했다고 말했고, 어떤 이는 며칠 전부터 계획이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진실은 무엇이었을까요? 고문 속에서 나온 진술을 어디까지 믿을 수 있을까요? 한 가지 확실한 것은 김재규가 완전히 혼자는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그에게는 협조자들이 있었습니다. 의도적이든 비의도적이든 그들은 그의 행동을 가능하게 만들었습니다.
박선호가 권총을 준비했고 박흥주가 만찬 일정을 조율했으며 경호원들이 적절한 시점에 자리를 비웠습니다. 이 모든 것이 우연일까요? 아니면 조율된 계획의 일부였을까요? 전두환의 수사팀은 이것을 파고들었습니다. 그들은 쿠데타 음모를 찾고 싶어 했습니다. 거대한 조직, 외국 세력의 개입, 군부의 협력자들. 하지만 찾지 못했습니다. 김재규의 계획은 놀라울 정도로 작았습니다. 몇 명의 측근만 알고 있었습니다. 군부는 몰랐습니다. 외국도 몰랐습니다. 이것은 거대한 음모가 아니라 작은 그룹의 결단이었습니다. 하지만 작다고 해서 덜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그 반대입니다. 몇 명의 사람이 역사를 바꿀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줬기 때문입니다. 거대한 조직이나 외국의 지원 없이도 결단력 있는 소수가 독재자를 제거할 수 있다는 것을. 이것이 10월 26일 사건의 진짜 교훈입니다. 권력은 생각보다 취약합니다. 총알 한 발이면 무너질 수 있습니다. 김재규는 재판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혼자 결정했습니다. 측근들은 몰랐습니다. 그들은 단지 명령을 따랐을 뿐입니다. 그는 자신의 부하들을 보호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박선호와 박흥주도 사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그들은 김재규와 함께 1980년 5월 24일에 처형됐습니다. 세 사람은 같은 날, 같은 시간에 죽었습니다. 그들의 마지막 말은 기록되지 않았습니다. 박선호의 가족은 후에 인터뷰에서 말했습니다. 그는 김재규 부장을 존경했습니다. 그가 옳다고 믿는 일을 하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도왔습니다. 후회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박흥주의 아내는 말했습니다. 남편은 마지막까지 자신이 나라를 위해 일했다고 믿었습니다. 그는 영웅이 되려 한 것이 아니라 단지 옳은 일을 하려 했을 뿐입니다. 그들은 영웅이었을까요? 아니면 공범이었을까요? 역사는 그들을 어떻게 기억해야 할까요? 김재규만큼 유명하지 않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들의 이름조차 모릅니다. 하지만 그들 없이 10월 26일은 일어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들은 그림자 속의 조력자들이었습니다. 역사의 각주에 불과하지만 그 각주 없이는 본문이 존재할 수 없었습니다. 궁정동 안가의 그 작은 방, 권총이 숨겨진 서랍. 그것은 지금 어디에 있을까요? 건물은 여전히 서 있지만 내부는 여러 번 개조됐습니다. 그 방은 아마도 사라졌을 것입니다. 서랍도 버려졌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곳에서 시작된 일은 영원히 남았습니다. 한 사람의 결단이, 몇 명의 협조가, 한 자루의 권총이 역사를 바꿨습니다. 당신은 박선호와 박흥주를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그들은 김재규를 도운 것이 옳았을까요? 그들은 자신들이 무엇을 돕고 있는지 완전히 알고 있었을까요? 만약 그들이 거부했다면 10월 26일은 일어나지 않았을까요? 아니면 김재규는 다른 방법을 찾았을까요? 역사는 가정을 허락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질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질문을 통해 우리는 역사를 더 깊이 이해할 수 있습니다. 총성이 울린 후 궁정동 안가는 지옥이 됐습니다. 차지철이 바닥에 쓰러졌습니다. 피가 카페트 위에 스며들었습니다. 심수봉이 비명을 질렀습니다. 신재수는 테이블 아래로 몸을 숨겼습니다. 김계원은 벽에 붙어 서서 떨고 있었습니다. 박정희는 소파에서 일어나려 했습니다. 하지만 김재규가 총구를 그에게 돌렸습니다. 각하, 죄송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총성. 박정희의 가슴에 총알이 박혔습니다. 그는 뒤로 쓰러졌습니다. 대한민국 대통령이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김재규는 권총을 내려다봤습니다. 연기가 총구에서 피어올랐습니다. 그의 손은 떨리지 않았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표정이 없었습니다. 마치 다른 사람이 된 것 같았습니다. 그는 창문으로 걸어갔습니다.
밖을 내다봤습니다. 서울의 야경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불빛들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평화로워 보였습니다. 하지만 이 방 안에서는 모든 것이 끝났습니다. 한 시대가 총성과 함께 막을 내렸습니다. 경호원들이 뛰어 들어왔습니다. 그들은 총을 들고 있었습니다. 만찬장의 참상을 보고 얼어붙었습니다. 한 경호원이 소리쳤습니다. 정보부장님, 총을 내려놓으십시오. 김재규는 천천히 돌아섰습니다. 그는 권총을 바닥에 내려놓았습니다. 두 손을 들어 올렸습니다. 나를 체포하시오. 나는 박정희 대통령과 차지철 경호실장을 사살했소. 이것은 유신독재를 끝내기 위한 것이었소. 경호원들이 그에게 달려들었습니다. 수갑이 채워졌습니다. 김재규는 저항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순순히 따랐습니다. 그를 끌고 나가면서 그는 뒤를 돌아봤습니다. 박정희가 소파에 쓰러져 있었습니다. 눈은 감겨 있었습니다. 18년간 함께 걸어온 길이 여기서 끝났습니다. 김재규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차에 실렸습니다. 차가 출발했습니다. 궁정동 안가가 멀어졌습니다. 그리고 그는 다시는 그곳으로 돌아가지 못했습니다. 심수봉과 신재수는 그날 밤 이후 오랫동안 말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목격자였습니다. 권력의 정점에서 벌어진 살인을, 한 시대의 종말을, 그들은 신문을 받았습니다. 같은 질문을 수없이 들었습니다. 무엇을 봤습니까? 무엇을 들었습니까? 그들은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본 것의 전부를 말할 수는 없었습니다. 어떤 것들은 말로 표현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공포, 충격, 그리고 이해할 수 없는 폭력. 심수봉은 후에 인터뷰에서 말했습니다. 그날 밤은 제 인생에서 가장 긴 밤이었습니다. 시간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총성이 울렸을 때 저는 이것이 현실인지 꿈인지 구분할 수 없었습니다. 너무나 비현실적이었습니다. 대통령이 제 눈앞에서 쓰러졌습니다. 저는 비명을 질렀지만 제 목소리가 들리지 않았습니다. 기가 먹은 것 같았습니다. 그 후 몇 년간 저는 악몽에 시달렸습니다. 밤마다 그 장면이 반복됐습니다. 김계원은 살아남았습니다. 그는 청와대 비서실장으로서 권한대행 체제를 도왔습니다. 하지만 그의 영향력은 급격히 줄어들었습니다. 실권은 전두환에게 넘어갔습니다. 김계원은 1980년에 모든 공직에서 물러났습니다. 그는 조용히 살았습니다. 10월 26일에 대해 거의 말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한 번 기자가 물었을 때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역사가 바뀌는 것을 봤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좋은 변화인지 나쁜 변화인지는 알 수 없었습니다. 지금도 모르겠습니다. 궁정동 안가는 사건 이후 폐쇄됐습니다. 한동안 아무도 그곳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범죄 현장으로 봉인됐습니다. 몇 년 후 다시 열렸지만 이미 다른 용도로 사용됐습니다. 만찬장은 회의실이 됐습니다. 피로 물든 카페트는 교체됐습니다. 총알 자국은 메워졌습니다. 물리적 흔적은 지워졌습니다. 하지만 그날 밤의 기억은 지울 수 없었습니다. 그곳에서 일했던 사람들은 모두 알고 있었습니다. 이 건물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를. 2000년대 들어 궁정동 안가는 역사적 장소로 인정받기 시작했습니다. 일부 역사학자들이 보존을 주장했습니다. 이것은 한국 현대사의 중요한 현장입니다. 후세에 전해야 합니다. 하지만 반대도 있었습니다. 이것은 비극의 현장입니다. 기념할 것이 아니라 잊어야 합니다. 논쟁은 계속됐습니다. 그리고 건물은 여전히 서 있습니다. 방문하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하지만 아는 사람들은 압니다. 이곳이 어떤 의미를 가진 곳인지를. 10월 26일 밤 총성이 울린 후 궁정동 안가에는 침묵이 흘렀습니다.
긴 침묵이었습니다. 아무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아무도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시간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그 침묵 속에서 한 시대가 끝났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시대가 시작되려 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새로운 시대가 어떤 모습일지 그날 밤 궁정동 안가에 있던 사람들은 아무도 몰랐습니다. 그들은 단지 침묵 속에서 기다렸습니다. 다음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를. 당신은 그 침묵을 상상할 수 있습니까? 총성 이후의 침묵을, 죽음 이후의 침묵을, 역사가 바뀌는 순간의 침묵을. 그 침묵은 몇 초였을까요? 아니면 몇 분이었을까요? 시간은 의미를 잃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침묵 속에서 모든 것이 달라졌다는 것입니다. 10월 26일 이전과 이후, 총성 이전과 이후, 침묵 이전과 이후, 역사는 그렇게 순간적으로 바뀝니다. 그리고 그 순간을 경험한 사람들은 평생 그것을 잊지 못합니다. 45년이 흘렀습니다. 1979년 10월 26일부터 2025년까지 한 세대가 넘는 시간입니다. 그날 밤 궁정동 안가에 있었던 사람들 대부분은 이제 세상을 떠났습니다. 박정희는 그날 밤 죽었습니다. 차지철도 죽었습니다. 김재규는 1980년에 사형당했습니다. 전두환은 2021년에 죽었습니다. 김계원도 세상을 떠났습니다. 심수봉은 여전히 살아있지만 그날 밤에 대해 더 이상 말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질문들은 여전히 남아있습니다. 김재규는 왜 그렇게 했을까요? 정말로 민주주의를 위해서였을까요? 아니면 개인적 분노 때문이었을까요? 혹은 권력투쟁이 결과였을까요? 우리는 그의 최후진술을 읽을 수 있습니다. 나는 유신독재를 끝내기 위해 그렇게 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전부일까요? 인간의 동기는 그렇게 단순하지 않습니다. 김재규의 마음속에는 여러 가지가 뒤섞여 있었을 것입니다. 이상, 분노, 두려움, 야망, 절망. 이 모든 것이 그날 밤 폭발했습니다. 박정희는 무엇을 느꼈을까요? 총알이 가슴에 박히는 순간 그는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배신감, 분노, 후회, 아니면 어쩌면 안도감. 18년간 권력의 무게를 짊어진 남자가 마침내 그 무게에서 해방되는 순간,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그는 아무 말도 남기지 않았습니다. 그의 마지막 순간은 영원히 침묵 속에 묻혔습니다. 차지철은 자신이 죽을 것이라는 것을 알았을까요? 김재규가 권총을 꺼냈을 때 그는 무엇을 생각했을까요? 그는 자신의 오만함이 이 결과를 초래했다는 것을 깨달았을까요? 아니면 끝까지 자신이 옳다고 믿었을까요? 그의 마지막 말은 기록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추측만 할 수 있을 뿐입니다. 10월 26일 사건은 유신체제를 끝냈습니다. 하지만 민주주의를 가져오지는 못했습니다. 오히려 전두환의 군사독재로 이어졌습니다. 광주 5월의 비극이 일어났습니다. 더 많은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김재규가 막으려 했던 유혈사태가 더 큰 규모로 벌어졌습니다. 그렇다면 그의 행동은 실패였을까요? 아니면 장기적으로 보면 성공이었을까요? 민주화는 결국 왔습니다. 1987년 6월 항쟁을 거쳐 한국은 민주주의 국가가 됐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자유롭게 말하고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수많은 사람들의 희생으로 얻어진 것입니다. 김재규도 그 희생자 중 한 명입니다. 그의 총성이 직접적으로 민주화를 가져오지는 않았지만 독재가 영원하지 않다는 것을 보여줬습니다. 그것은 후대의 민주화 운동에 영감을 줬습니다. 2025년 2월 19일 서울고등법원은 김재규 사건에 대한 재심 개시를 결정했습니다. 45년 만입니다. 왜 지금일까요? 왜 이렇게 오래 걸렸을까요? 한국 사회가 이제야 이 사건을 다시 볼 준비가 됐기 때문입니다. 과거를 직시할 용기가 생겼기 때문입니다.
재심은 무엇을 밝혀낼까요? 김재규의 동기, 당시 수사의 위법성, 재판의 공정성. 우리는 기다려야 합니다. 하지만 재심이 모든 질문에 답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어떤 질문들은 영원히 답이 없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답을 알고 있던 사람들이 이미 세상을 떠났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남은 증거들을 모으고 증언들을 듣고 조심스럽게 추론하는 것뿐입니다. 완전한 진실에는 도달할 수 없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불완전한 진실이라도 추구할 가치가 있습니다. 궁정동 안가는 여전히 서 있습니다. 건물은 낡았지만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마치 그날 밤의 기억을 지키고 있는 것처럼 가끔 역사학자들이 방문합니다. 학생들이 견학을 옵니다. 그들은 건물을 둘러보며 상상합니다. 45년 전 그날 밤을, 총성이 울렸던 그 순간을, 한 시대가 끝났던 그 장소를. 건물은 말이 없습니다. 하지만 그 침묵 속에 모든 것이 담겨 있습니다. 당신은 이야기를 어떻게 받아들이십니까? 김재규를 영웅으로 볼 것입니까? 아니면 살인자로 볼 것입니까? 10월 26일을 민주화의 시작으로 볼 것입니까? 아니면 또 다른 비극의 시작으로 볼 것입니까? 역사는 단순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선과 악으로 나뉘지 않습니다. 그것은 복잡하고 모순적이며 때로는 이해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계속해서 질문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질문하는 것이 역사를 기억하는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잊지 않는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는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10월 26일은 끝났지만 그날 밤이 남긴 질문들은 여전히 우리 곁에 있습니다. 권력이란 무엇입니까? 그것은 한 사람에게 집중되어야 합니까? 아니면 분산되어야 합니까? 충성이란 무엇입니까? 그것은 사람에 대한 것입니까? 아니면 원칙에 대한 것입니까? 정의란 무엇입니까? 그것은 법으로 정의됩니까? 아니면 양심으로 정의됩니까? 이 질문들에 쉬운 답은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계속해서 답을 찾아야 합니다. 10월 26일 밤 궁정동 안가에서 울린 총성은 여전히 메아리치고 있습니다. 45년이 지났지만 그 메아리는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묻습니다. 당신은 무엇을 위해 살 것입니까? 당신은 무엇을 위해 싸울 것입니까? 당신은 언제 선을 넘을 것입니까? 그리고 그 선을 넘었을 때 당신은 후회할 것입니까? 김재규는 선을 넘었습니다. 그는 18년간 섬긴 사람을 죽였습니다. 그는 자신의 목숨을 걸었습니다. 그리고 졌습니다. 하지만 그의 행동은 역사를 바꿨습니다. 즉각적으로는 아니었지만 장기적으로는. 유신체제는 무너졌습니다. 독재는 영원하지 않다는 것이 증명됐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후대에 희망을 줬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누리는 자유는 당연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수많은 사람들의 희생으로 얻어진 것입니다. 김재규, 박선호, 박흥주, 부마 항쟁이 시위자들, 광주의 시민들, 6월 항쟁이 참가자들, 이 모든 사람들이 자유를 위해 싸웠습니다. 어떤 이들은 목숨을 잃었고 어떤 이들은 평생 상처를 안고 살았습니다. 우리는 그들을 기억해야 합니다. 궁정동 안가의 마지막 만찬은 끝났습니다. 하지만 그날 밤이 남긴 유산은 계속됩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경고합니다. 권력은 부패한다고, 절대 권력은 절대적으로 부패한다고, 그것은 우리에게 가르칩니다. 민주주의는 지켜야 한다고, 자유는 싸워서 얻어야 한다고, 그것은 우리에게 묻습니다. 당신은 준비됐습니까? 당신의 자유를 지킬 준비가 됐습니까? 마지막 질문이 남아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질문입니다. 만약 당신이 김재규의 자리에 있었다면 당신은 어떻게 했을까요? 18년간 섬긴 사람을 배신할 수 있었을까요? 충성과 양심 사이에서 선택할 수 있었을까요?
자신의 목숨을 걸고 역사를 바꾸려 할 수 있었을까요? 이것은 쉬운 질문이 아닙니다. 어쩌면 답할 수 없는 질문일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이 질문을 품고 사는 것, 그것이 10월 26일을 기억하는 방법입니다. 궁정동의 총성은 멈췄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던진 질문들은 여전히 울리고 있습니다. 45년 후에도, 그리고 아마도 영원히. 왜냐하면 어떤 질문들은 답이 아니라 질문 자체가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그 질문들이 우리를 깨어있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역사를 잊지 않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더 나은 미래를 만들게 만들기 때문입니다.